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 국제 상황, 국제적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바라보는 견해는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아마 이제 일본 유학 동문들 위주로 모의 구성된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르실 거예요. 제 의견도 그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각자 또 제 발표에 대한 코멘트 좋고 다른 의견 좋고 제가 충분히 응대를 하겠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아는 건 안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시간 계획은 지금 당초보다 좀 많이 좀 늦어졌는데 한 80분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2~30분 정도 여러분들과 의견 교환을 하는 그런 순서로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주로 한국 사람들이 이 러시아나 이런 유라시아 북방 대륙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잘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해서도 잘 관심도 없고 이해도도 낮은데 하물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여러분들 솔직히 제가 누구한테 구체적으로 말씀을 여쭙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번 전쟁 이전에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바가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나라인지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됐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사람들. 지금 이제 거의 이제 1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무력 투쟁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 약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지도자께서 과도한 관심을 보이고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을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휘말리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한 컷의 이 화면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주역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거지만 그간 여러분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감을 잡으셨겠습니다만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필두로 한 나토가 이 러시아와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단지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활용하여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워밍업을 의미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를 제가 가져왔는데 1, 13, 6 1은 뭐냐? 전 세계에서 IQ 지능지수 평균 지능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 1등. 그 다음에 13은 소위 이 경제 규모를 비교할 때 명목 GDP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GDP가 2022년에 13등. 대개 이제 환율 고려하면은 21등도 되고 20등도 23등도 되고 하는데 그 정도입니다. 마지막에 6은 뭐냐? 미국의 언론 매체 US 뉴즈 월드 리포트라는 매체가 있는데 그 매체에서 매년 연초가 되면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종합 국력, 경제력, 군사력, 소프트 파워 세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평가한 순위를 내는데 금년 초 평가에서 대한민국이 6등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인데 그럼 이 1, 13, 6은 대한민국은 거의 전 세계에서 손으로 꼽을 수 있는 나라가 이미 됐어요. 그러나
중국, 미국, 대한민국 이렇게 있는데 뭐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고려 시대까지는 그렇지 않았지만 조선조에 들어와서 어찌된 일인지 뭐 얘기하다 보면 가문을 세겠습니다만 세상의 만물을 중국의 관점에서 중국의 눈으로 봐왔습니다. 뭐 그러다가 결국은 100여 년 전에 일본의 식민지를 전락하는 그 굴욕을 겪었는데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우리가 독립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또 중국이 아니라 미국의 관점에서 미국의 눈으로 미국의 이익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다. 미국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미국이 나쁘다 하면 나쁜 것이고 그런 좀 상황이 1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앞에 1, 13, 6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정부 들어서가지고 뜬금없이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아주 근사한 표현이죠. 표현 자체는. 근데 이러한 대한민국인데 아직도 과거에는 중국, 지금은 미국. 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세상을, 국제사회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 제가 국제사회 나가 겪어보면 역시 참 한국 사람은 머리가 좋아요. 한국 사람처럼 영악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국내적으로 싸우는 걸 봐도 그렇고 덜파하게 국제 정서를 바라보는 눈 왜 이렇게 순진무구합니까? 그렇게 영악한 대한민국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다. 미국이 우리한테 강요하고 있는 거냐?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상황이고 아까 이제 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작년 2월 이전부터 알고 계셨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우리 한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냉전 끝나고 북방 유라시아가 열리면서 어떤 나라인가 가보면 김태희가 거리에서 청소를 하고 전지현이 밖에서 기를 낸다고 그래요. 어느 나라입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아닙니까? 우즈베키스탄. 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뭐 저도 뭐 우리 사회 나름대로 이 지적인 수준으로 하는 중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하고 볼 수 있는데 제 지인들 중에도 이 둘은 구분을 못해요. 네, 우크라이나가 우즈베키스탄이고 우즈베키스탄이 우크라이나. 근데 지금은 구분하겠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기 전까지. 자, 이러한 미녀들이 근데 제가 겨우 말씀드리면은 우즈베키스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참 미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전쟁이 나니까 아이고 열혈 대한민국 총리 뭐 인물 권하죠? 뭐 특수부대 출신이란 이 총리 우크라이나를 달려갔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러면 간단합니다. 6.25 때 우크라이나가 우리를 도와줬다. 그래서 이 정신나간 친구 어떻게 그렇게 역사 공부를 안 했느냐.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는 이게 마이크 소리 잘 들려? 네. 1991년에 역사적으로 처음 등장한 나라예요. 독립국으로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잠시 실수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6.25 때 우리를 도와주러 온 미군 병사들 중에 우크라이나계가 많았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달려갔다가 죽을 것 같은데 다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점잖은 이 양반 아마 이채익 씨인가 그렇죠? 이채익 씨. 마이크가 아닌데. 아니 여기서는 마이크 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뒤에는 안 들려요. 마이크 소리가 두개다 안 나와요. 연사가 힘들다고 한 시간 이상. 그래서 여기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
그 앞에 그 이군이라는 젊은이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국방위원회에서 아이. 우크라이나는 미국 참전 국가죠. 네. 우리나라의 수준이 이것입니다. 왜 굳이 제가 이런 예를 들으냐? 세상 만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팩트를 우선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확한 팩트에 기초해서 뭐 A는 뭐라고 그러는지 B는 뭐라고 그러는지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그 이야기에 과장은 없는지 거짓은 없는지 그 다음에 그걸 놓고 나의 관점에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말아야 되느냐 근데 이 정도 수준이다는 두 개 다 안 나와. 두 개 다 안 나와. 그래서 우선 전쟁의 양상을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의 언론 보도를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모습은 이렇게 묘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또 시각도 있어요. 그게 미국, 나토, 영국. 뭐 이번 전쟁에 제일 앞장서는 나라는 영국하고 미국이죠. 그러니까 요거만 놓고 요게 앞에 보여주는 거 같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를 막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다가 멀컥하고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사단이 납니다. 그럼 어느 게 더 진실에 가까우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저런 요소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러한 측면이 더 강하다. 결국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이 덫에 러시아를 수렁에 빠뜨렸다. 지금 러시아가 전세를 보면 전반적으로 무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수렁에 빠져서 호적거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양상 첫 번째 컷에 관해서는 우리 뭐 신문이나 방송에서 지겹게 두개 저기 앞에 많이 있어. 읽고 보셨을 앞에 있어요. 것을 생략을 하고 두 번째 컷과 관련해서 그 러시아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더 일부 아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990년 2월 9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는 이제 소련이 붕괴되기 직전이고 이분은 당시 소련 대통령 고르바초프, 아버지 부시 미국 대통령. 이 장면이 이제 뭐 서로 이제 타협을 해서 그 냉전을 좀 끝내자. 그리고 독일도 통일시켜주자. 그럼 우리가 뭐 동독에 주둔하고 있는 소련 군대를 철수하겠다. 이게 이렇게까지 아주 화기애애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르바초프는 가만히 생각하는데 야 이거 너무 이거 허주는 건 아닌가. 너무 양보하는 거 아닌가. 그럼 독일 통일 이후에 나토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제임스 베이커 미국 국무장관 아주 센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각하 걱정 마십시오. 나토는 단 1인치도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이미 오래전에 휴지 조각이 됐다. 지금 이게 나토가 어떻게 동쪽으로 확대되느냐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짙은 이 조세 요소, 이게 원래 이제 나토. 근데 그 이후에 저기 옆에 연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냉전 이후에 점점 늘어나서 지금 이후에 우크라이나. 그러면은 사실은 나토라는 건 뭐냐면 냉전 당시에 이쪽이 소련권에는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게 있었고 이게 나토인데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대응되는 게 있어요. 냉전이 끝나면서 바로 해체가 됐습니다. 그 이것도 존재 이유가 없는데 미국이 유럽을 계속 컨트롤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강화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코앞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62년도 쿠바 미사일 위기를 좀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왜 이 말씀드리냐? 그 푸틴이 바이든에 대해서 야 너희들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냐? 그 위넨 그 컨퍼런스라고 있죠. 위넨 그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자신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상대방 제3의 다른 사람의 안보를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게 위넨 컨퍼런스의 원칙이다. 그 푸틴이 어기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62년도에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을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펄펄 뛰면서 3차 세계대전도 불사한다. 여기를 동시하겠다. 오기만 와라. 가만 안 두겠다. 그러다가 이제 타협이 이루어져서 여기 설치를 안 하게 됐죠. 그러면 왜 그 케네디 펄펄 뛰었느냐? 여기가 소련이 미사일을 갖다 놓게 되면 워싱턴 뉴욕 이 연거리가 한 2,000km는 안 되는데 한 1,500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앞에다 갖다 놓기 때문에 우리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왜 그런 소련이 이런 모험을 감행했느냐? 이게 세상에 나쁜 짓은 미국 이외의 나라가 하고 미국은 선량한 나라는 건데 미국이 여기다 터키에다 대고 미사일을 갖다 놨어요. 여기 소련 침략으로 모스크바에. 너희가 그렇게 했으니까 똑같이 당해봐라. 우리는 학교 때 배울 때는 요 얘기를 싹 빼고 요 얘기만 합니다. 혹시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세력은 호전적이야. 누가 더 호전적이냐? 이것만 놓고 미국이 더 호전적이야. 그런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나토와 군사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회원국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국경지대에서 모스크바까지 얼마냐? 500km도 채 안 돼요. 이거는 1,500.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62년도하고 2022년을 비교하면 이 거리도 비교가 안 되기 정도로 가깝고 우리 발달 수준으로 보면은 1962년도의 그 미사일이라는 거는 지금 기준으로 장난감이에요. 지금 뭐냐? 극초음속 미사일이 나왔어요. 여기다 갖다 대고 설치하면은 푸틴은 아예 쏘지 못하고 항복해야 됩니다. 왜냐? 반격을 가하겠지만 반격을 가할 때는 이미 여기는 초토화됩니다. 반격을 해봐야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푸틴이 이렇게 사실은 22년 2월 24일인데 이 주변에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푸틴이 계속 시위를 했어요. 바이든에 대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우크라이나 나토에 가입시키지 말라. 그리고 지금 여기 폴란드, 루마니아 여기 그 전략군들이 와 있고 부대도 와 있고 이거 철수해라. 군사훈련하지 말았어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말이죠. 여기서 뭐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수시로 해요. 군사훈련. 계속 러시아를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 이 장거리는 뭐 해당이 안 돼요. 러시아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걸 동결을 하자고 얘기했는데 미국은 그걸 일방적으로 탈퇴를 벌였습니다. 누가 더 호전적이냐는 얘기는 서방에서 하듯이 그렇게 볼 수는 없다. 그런 팩트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모두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전쟁은 사실은 2022년은 14년부터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냐?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인데 우크라이나 영토라는 거는 우크라이나는 그 17세기까지 폴란드,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 이제 전체 그 키예프 루시라고 하는 그 하나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거
몽골 제국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제 멸망했고 그 몽골 제국 물러가 난 뒤에는 이 폴란드가 되었어요. 그러면 폴란드의 일부에 있다가 폴란드의 압제에 못 이겨서 러시아 황제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황제가 이제 도와주는데 이 지역들, 이 가운데를 빼놓고 이 지역이 다 그러니까 제정 러시아 또는 소련 공산당이 갖다 붙여준 거예요. 여기 갖다 붙여준 사람 사진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소련방이 붕괴될 때 어떠한 그 영토 조약이 아니고 우리나라 행정구역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구역을 위주로 그냥 분리가 되다 보니까 오늘 같은 사단이 일어나니까 여기 사는 지역도 지금 뭐 러시아계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1910년부터 1945년 사이에 일제강점기에 일본 본토에서 이주해온 일본인들이 1945년 이후에 눌러 앉았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원래 러시아 땅이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여기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 못할 짓을 하라는 여기 이게 뭘 얘기하자면 언어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게 러시아 말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모르시는 80% 이상이 러시아 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46%, 우크라이나 말은 한 30%. 이쪽 서쪽으로 가면 여기가 이제 우크라이나 60%, 한 90%. 이러한 그 우리나라의 소위 영원한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분란이. 그런데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는 독립 이후에 이게 마치 시계추 요즘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돼가는 것 같은데 뭐 친러였다가 뭐 친서방이었다가 왔다 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어요. 2014년에 쿠데타가 발생했어요. 미국이 사주하고 지원하는 그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하고 미국 국회의원도 여기 와서 박수 치고 뭐 음식도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야누코비치라고 하는 정치,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보면 친러시아 정부가 수립되어 있었는데 이 서부 지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어를 기로 쓴 서부 지역 사람들이 계속 이제 대선 결과에 불복을 하면서 이제 이 합법 정부를 밀어내려고 좀 그랬었죠. 근데 그게 이렇게 뭐 전쟁터를 방불하게 되는데 이 군주를 향해서 누군가가 저격수가 총을 쐈습니다. 그래서 시위 군중이 누군가 하나 죽었어요. 그 일을 계기위해서 이게 엉망진창이 되면서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사건의 현장에 뭐 이 건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CIA TFG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친러 정책을 펴는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피신을 하고 과도 정도를 거쳐서 포로셴코라는 분이 대통령이 됐었는데 이분만이 아니라 바로 또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조치를 취하냐 이 지역에 대해서는 뭐 단전, 단수, 그 연루도 안 줘, 그냥 이 100% 무자비하게 공격을 하죠. 이 지역이 그 당시에 반기를 들었던 지역이에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언론에서 뭐 돈바스 하는데 돈바스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예요.
이 지역은 좀 더 과격하게 중앙정부에 저항을 했죠. 그래서 아까 그 이제 러시아계라기보다는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라고 봐야죠. 정확하게. 2014년부터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무려 5만 명, 4만 명. 지금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민간인 희생된 게 이거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 이거는 박아무개라고 하는 자가 성향이 불순하여 이러한 그 과장된 수치를 어디서 조작해 왔구나. 제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UN 인권고등판무관실 통계를 제가 인용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에 대해서 의아해하시다면은 이 UN 기구에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막 이렇게 격화가 되니까 내전이지.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포로셰크 대통령,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메르켈 독일 수상, putin, 루카셰코 이렇게 모여서 이제 휴전 협정을 했다. 근데 결과적으로 소방에 사기였다. 이게 이제 돈바스입니다. 여기 이제 뭐 이쪽에 휴전선이 비무장지. 그 휴전 협정은 뭡니까? 무력 행위를 중지한다. 두 번째, 이 지역에 대해서 보도의 자치권을 허용한다.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헌법적인 절차를 밟는다. 하나도 시켜주고요. 계속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따 예를 들겠습니다만, 만일 남북한이 통일이 됐는데 그 두만강 건너편에 있는 간도 지역에 대해서 중앙인민공화국 정부가 중앙정부의 반기를 든다고 해야 무자비한 포격과 탄압을 한다. 그 포송이 강 건너까지 다 들린다. 그리고 우리 중국 동포들이 살려달라고 두만강을 건너서 막 온다. 그럼 대한민국 정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뭐 국내 문제 불가능성의 원칙에 따라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푸틴의 행동을 그에 비유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 이런 상황이었고 지금 전황이 좀 이렇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오데사 이 지역까지는 최소한 러시아가 진격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황을 좀 더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제가 뭐 이 서방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준 누구 이름은 제가 다 외지를 못하겠어요. 그 중에 이제 사진만 제가 줄 때마다 게임 체인저라고 그랬어요. 이거 들어가면 러시아 놈들 다 쫓겨나간다. 그런데 뭐 며칠 반짝하고 다 도로 묵었어요. 심지어는 이 에스토니아라고는 이 똑같지만 않은 거예요. 이쪽 발티케 쪽에 있는 인구 한 400만, 500만. 이 친구가 아주 거만한 게 뭐라고 해요? 4, 5일만 지나면 저 로스케들은 물자가 다 떨어져 전쟁을 다 끊어. 근데 지금 1년 6개월이 지나고 오히려 범소방에 저기 그 지원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이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뭐 언론에서 보시면 많이 봤지만 러시아가 좀 얼마나 고립되는가. 그 작년 2월 24일 이후에 유엔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가 유엔에서 몇 번 채택됐어요. 뭐 전원은 아니지만 절대 다수가 찬성했어요. 그 숫자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요. 러시아 완전히 나쁜 거 얘기하는데 그런데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 캠페인에 동조한 나라는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 일본 뭐 이거 다 백인들이 있어. 한국, 일본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고립은 무슨 고립이 됐어요? 이 많은 나라들은 러시아 편을 들거나 중립이거나 그래서 또 뭐 한국에서 뭐 보이시는 다 러시아 공식으로 끝났어. 뭐 이거 다 내있어. 근데 오히려 제재를 한 쪽이 더 고통을 좀 받고 있습니다. 시간. 이게 예를 들면 지금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서 유럽 각국의 일반 시민들이 매우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바게트 빵이잖아요. 파리에서도 시위가 일어나요. 왜냐? 이거를 뭐 가스불로 굽는 거예요. 근데 가스 가격이 3배 내지 4배가 올랐어요. 그 독일이 제조업 강국인데 독일 회사들이 좀 중국이 파산했어요. 경쟁력이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동안 서방의 그 번영이라는 것을 알고 보니까 러시아가 원유와 가스를 자유롭게 공급해 네? 어때요, 이사장님도? 미국이 이거를 안 주시죠. 그리고선 이놈 거 사지 말고 내 거 사라. 내 거는 없습니다. 대서양 건너고 있어요. 관으로 오는 게 아니라 LNG라고 그러죠. 그 액화시켜가지고 거대한 틈에 넣어서 그러니까 대서양 건너서 오니까 또 비싸고 또 그걸 들여다가 또 액화를 기화를 시켜서 써야 되는 돈 얼마나 비싸겠어요. 이렇게 싸게 해주는 거고 미국이 그걸 그러니까 푸틴이 에너지를 무기화한 적이 없어요. 푸틴은 지금도 가스와 석유를 유럽 국가들에 팔기를 원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살 거야. 안 사.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러시아가 중국이나 인도에다 싸게 판 거를 인도나 중국에 가서 사가지고 와요. 알고 보니 러시아 가수. 이러한 코미디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망조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결론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유럽하고 입장이 다르죠. 뭐 원유 가스, 당연히 뭐 쉐일 가스, 쉐일도 뭐 다 작업자도 가능하고 그런데 여기는 전적으로 외부에서 의존을 해야 되는데 휘둘리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에펠탑도 그렇고 이 독일의 이 목일 거잖아요. 이 방류가 있고 불도 마음대로 못 펴요. 네, 그러면 지금 뭐 지금까지만 이걸 들어도 저 박병환 씨 굉장히 편향돼 있구나. 이런 뭐 인상을 받으실 것 같아요. 러시아 잘못은 없느냐. 제가 그 민들레에다가 기고들은 러시아도 잘못이 없을 수가 없죠. 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아리따운 아가씨를 놓고 양쪽에 줄다리기를 하는데 이 줄다리기에서 결국은 그러니까 처절한 패배를 한 거죠. 이번 전쟁. 푸틴이 그걸 왜 모르겠어요? 이제 이 색깔 있는 부분이 과거 소련방이고 이 붉은색은 지금 러시아 연방. 나머지 색깔은 소련방에서 독립한 그 소위 CIS 국가라고 하는 국가. 그런데 이게 원래 이제 이렇게 다 행정구역이 있어. 이걸로도 나라가 쪼개졌는데 여기서 참 그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91년도에.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로마 제국이든 뭐 어느 제국이든 간에 제국이 망할 무렵이 되면은 제국의 핵심과 주변 그러니까 뭐 피지배 지역과 지배 지역 간의 무력 투쟁이 벌어져요. 반란을 일으키거나 반기를
그동안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소련이 이렇게 해치될 때는 좀 조용하게. 그래서 제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거는 사실 그 남녀가 헤어질 때 뭐 우리가 쿨하게 헤어졌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서로 욕도 안 하고 재산 다툼도 안 하고 자녀 나이 다투지도 않고 서로 신사적으로 서로 양보해가면서 마치 소련이 붕괴돼서 생겼는데 그와 같이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소련이 이런 그 자치공화국을 평등하게 대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그 쌓인 게 없었겠어요. 그런 것을 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다 분출하고 다 해소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랬더라면 30여 년이 지난 지금쯤은 오히려 이제는 이제 우리 좀 잘해보자 이렇게 해야 될 시기적으로 시간을 봐서 그랬을 텐데 너무 쿨하게 헤어졌어요. 표현만 하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이 시빌리조반니 라스모트도 글쎄 뭐 영어에는 이런 말이 없는데 쿨 디보스 이 정도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 떨어져 나간 이 나라들 여기서 자꾸 들어오죠. 또 중국도 집적거리죠. 유럽 연합도 집적거리죠. 그러니까 이 러시아 연방은 초조한 거예요. 이들이 독립했으니까 다시 뭐 되돌릴 수는 없으나 이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는 않아요. 점점 이 과정에서 결국은 특히 이제 이번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잘 관리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겪어본 러시아 사람들을 보면은 러시아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면 영국이나 프랑스, 서구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참 이건 비슷한데 글쎄 좀 덜 세련되고 투박한 면이 있는 건 사실인데 겪어보면 가슴은 훨씬 따뜻해요. 영국 시끄럽습니다. 뭐 말은 마주 부드럽다는데 근데 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해요? 러시아 예참이 아니고 이 나라들을 붙들어 두기 위해서 아주 관대하게 많이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뭐 남녀 관계든 특과 간의 관계든 돈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돈이 또 전부는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그 관리를 잘못해서 이 사단이 났다. 그래서 이 현재 상황을 좀 제가 종합 정리를 하면 지금 이제 1년 6개월 벌써 됐죠? 언제 이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서방은 노골적으로 이번 전쟁은 러시아 힘빼기 그리고 잘하면 좀 잘하는 러시아의 붕괴 소련처럼 쪼개지는 거 그 바라볼 수 있겠다. 그런 거를 숨기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를 뭐 계속 밀어주죠. 현금도 주고 무기도 주고 뭐 별거 다 주는데 이게 그래서 직접적인 당사자들에서 평을 하면 젤렌스키는 전쟁이 끝나는 것이 두려운 남자예요. 지금은 이제 전시라고 해서 개혁변화에 뭐 야당이고 뭐그 야성 언론이고 막 두들겨 패고 마음에 안 드는 그 교도소에 가도 지 마음대로 막 하고 있거든요. 또 서방에서 뒤호중에서 흉도 막 꽂아주고 이 사람이 지난 1년에 동안 2억 불이 들었다는 거예요. 2억 달러 재산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 이 사람은 그날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푸틴은 어떠냐? 이기고 있으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전쟁의 양상을 묘사한 커트를 보여줬듯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수렁에 미국에 의해서 빠져서 좀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푸틴은 전쟁 목표를 달성하고 빨리 물러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뭐 서방 언론에도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냥 뭐
우리 언론이 이 영미 언론보다 사실 더 떠요. 우리 언론을 보면 뭐 우크라이나가 연전연승이고 내일 모레는 푸틴이 한국갈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이 영미 언론이 이제 진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진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전쟁이 언제 끝날 거냐? 뭐요? 제가 이제 강연을 많이 다녔는데 꼭 빼놓지 않는 질문이 언제 끝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강연을. 전 모릅니다. 실력이 없어서 충분한 정보가 없어서 모릅니다. 다만 이 노신사한테 물어보시면 안 겁니다. 이 사람한테 달렸어. 푸틴한테 달립니다. 왜냐? 이 사람이 대해주는 무기와 돈이 없으면 단 하루도 버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내 여론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주춤주춤하는 모습을 보니까 젤렌스키, 야 그럼 난 어떡하란 말이야? 너 죽고 나 죽자 같이. 이거를 가도 좋다. 이게 서방에서 나온 그 바이든 대통령의 저 표정을 보십시오. 이건 미국 언론이에요. 제가 뭐 만들어요. 시무룩하죠.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이 러시아와 이 유럽 간의 그 에너지망을 차단을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러시아와 독일을 직접 연결하는 이 해저 가스관 이거를 지난 가을인데 미국이 폭발시켰어요. 오리발을 좀 내려보죠. 미국 기자들이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 짓을 했습니까? 묵묵했다. 안 했으면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했다고 기자 양반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라고 했을 텐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답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게 한 일주일 남짓된 것 같은데 서방도 한 70일 같아요. 근데 나토 사무총장 나토 사무총장의 지시죠. 이 사람이 뭐라 했냐? 그 러시아가 이미 점령하고 있는 땅을 인정을 해주자.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켜주면 되지 않겠냐. 그것이 전쟁 끝내주자. 그랬더니 젤렌스키가 펄 뛰는 거죠.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한 말을 사무총장이 그 다음날 그거 아닙니다. 근데 라고 했으나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면 서방이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 중인데 그 중에 하나구나 하는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더 우리 쪽으로 가져와야 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보기에는 백인 문명의 공간 실태가 뭐 급격한 것은 아니고 점진적인 것이 있으라고 시작됐다. 유럽이 지금 계속 가난해요. 영국 같은 나라는요, 돈이 없어서 하루에 3끼를 못 먹는, 하루에 2끼밖에 못 먹는 가구가 100명인가 200명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뭐 하나 있지 않는 나라, 영국도 했는데, 미국도 사실은 무기회사. 네. 미국 정부가 미국 무기회사도 그걸 사가지고 우크라이나한테 주는 거니까 미국 무기회사는 진다. 그리고 미국이 개판을 쳐서 송가스 가격이 막 올라가고 그런 바람에 미국의 에너지 회사들도 서로 벌었죠. 이 두 그룹을 빼놓고 또 민주당 정치권에 대다수의 미국 국민들은 실험하고 있다. 왜냐? 하루에 수억 불씩 쏟아붓고 있어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수억 불이 얼마입니까? 하루에. 그것이 미국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미국의 의료 그 얼마나 엉망입니까? 그리고 미국의 인프라가 엉망인데 이번에 하와이에서도 나타났지만 금년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 폴란드 가르치기 전에 오하이오주에서 독극물을 실은 그 화물 열차가 탈선을 했어요. 그 바람에 뭐 난리가 났는데 그때 사진 보니까 미국이 이런 나라 아니냐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아시아 이슬람권을 부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뭐냐 우리나라.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인정하는 나라다. 그리고 동해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나라다. 이게 뭡니까? 북한에서 이거 막 쏴내가지고 지금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이 기술이 사실은 우크라이나에서 다 한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뭐 중국, 러시아 이제 뭉뚱그려서 뭐 멸공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작년 3월, 또 작년에는 한 요만큼 제재를 했는데 지금은 열몇 배로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러시아와의 교역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뭐 금년에도 갔으면 작년에도 또 이렇게 가서 뭐 뉴질랜드 총력도 아니고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 폴란드에 이런 거 판다고 이 사이버상에서 보면은 한국이 뭐 강산이 세계에서 3위가 돈 엄청 벌고 나 평화를 그렇게 부르짖는 한국인들이 우리 태어나서 돈 벌었다고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그 얘기 뭐예요? 평화고 자수고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이익을 챙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미시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거시적으로 그렇게 바라볼 줄 알아야죠. 요렇게는 여기 있는 건 보이는데 이거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대사가 유엔에서 아니 미국 정부의 대러 제재 캠페인에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고 뭘 그렇게 저 공개적으로 러시아를 이렇게 대사로 비난하는 선배님 직접 얘기하세요. 제가 이거 찍어야 되니까 얘기하는데. 나토 사무총장 와서 무기 달라고 그 원래 그 무기는 말이죠 완제품만이 아니고 한국산 부품만 들어갔다 하더라도 한국 그 측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그 무기는 제3국으로 이전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미 이게 넘어갔습니다. 미국에 이걸 했죠. 그런데 뭐 대여를 참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포탄이라는 건 그럼 미국이 이렇게 자기네 창고에 이렇게 딱 뒀다가 일정 기간 전에 다 돌려주는 거예요? 탱크라면 모르겠어요. 탱크 가지고 전장에 나가서 쓰다가 조금 뭐 이렇게 김치도 하고 뭐 나사도 조이도 이렇게 다시 해서 한국에 돌려주고 다니 말이 되는데 어떻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포탄이 그냥 미국 포탄에서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태원 대통령은 아주 그 휴머니스트. 웃고 할 수 없는 배역. 이런 얘기를 자신 하면은 양쪽 다 가지 얘기를 또 히로시마 G7에 또 이번에 초청하고 전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전쟁이 점점 되어가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꼭 연립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좀 논리적으로 따져봤어요. 사실상 무기 지원 안 된다. 왜 안 되냐? 자꾸 보훈 그러는데 보훈이라는 건 나를 도와준 사람한테 하는 게 보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선생님한테 은혜를 입었는데 이분한테 보훈 말이 됩니까? 그래서 말이 안 돼. 6.25 때 목적하게 얘기하는데 6.25 때도 나라마다 자신의 형편과 입장에 따라 군대를 보내는 것도 있고 병원서를 보내는 것도 있고 그냥 물자를 보내는 것도 있고 별의별 그 양수가 있어요. 6.25 때도 그랬다 이게.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한미 상호 방위조약. 한미 상호 방위조약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또 길지도 않아요. 거기를 제가 수십 번을 읽어봐도 그거 없다요.
그리고 이건 좀뭐 법적인 측면은 적으로 돌려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고 저기 러시아가 우리한테 뭐 적대적인 행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뭘 했어요 우리한테? 우리가 오히려 비무호적이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일사불란하는 거예요. 그 지금 조태용 그 대통령실의 안보실장이 제일 아주 철친입니다. 그 친구한테도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윤 대통령의 충실한 부하인 분이고 뭐 러시아가 뭐 불법적으로 뭐 국제법을 위반해서 우크라이나 침략한 건 맞지 않느냐. 긴 얘기하지 마라 이런 식이죠. 그런데 그러면 전 세계가 그걸 다 인정하고 근데 일사불란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혀 일사불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이 국가의 녹을 먹는 문제 제가 근무했던 외교부 산하의 국립외교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교육 연구기관인데 거기에 있는 미술연구원이 김현우 이 친구가 아마 미국 뭐 흔해 빠진 게 미국 여행입니다만은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 약속 러시아가 감히 강대국 한국이 비무호적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제재할 수 있겠어?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 됩니다. 이런 자가 외교부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로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우리 윤 대통령께서 뭐 이제 연찬에 가져가는데 신이 났어요. 여기서 뭐 그냥 으쌰 뭐 이러니까 뭐 지금 이러고 계신데 안타깝습니다. 그 한국 우크라이나 평가 언론도 여러분들 뭐 내일같이 보시면 무슨 일은 안 하겠는데 서방으로 보면 이런 식이에요. NATO is good, Putin is bad. 이건 보도가 아니라 프라파간다. 이 우리로 말하자면 영국 국정원 전직 직원인데 아주 뭐 인물 혼란해.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푸틴 1년 내에 갈 거야. 이거는 서방의 어떤 그 기대 사항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이런 특히 영국 매체들인데 요거는 모스크바에서 반응되는 그 영국 신문 이게 이제 거짓말이란 거짓말은 그냥 수도 없이 특히 모스코 타임즈는 이제 모스크바에서 발행되는 신문 제가 99년도에 모스크바 이렇게 이제 주 러시아 한국 대사관의 1등 서기관으로 처음 부임해서 뭐 그때만 해도 러시아가 이렇게 좀 실력이 지금만 못해서 이제 영어 위주로 가는데 대사관에 되게 배달이 되더라고. 근데 이거를 읽다 보니까 빠르면 6개월, 길어야 1년이면 러시아 나갈 것 같더라고. 근데 제가 첫 번째 임기를 마치고 떠날 때까지 나가진 않더라고요. 두 번째 갔어요. 두 번째 갔을 때도 보니까 이거 뭐 짧은 6개월 길면 1년이야. 근데 또 두 번째 임기를 마쳤는데 러시아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세 번째 갔을 때도 또 마찬가지. 세 번째는 제가 좀 길게 근무했는데 그런 거 없어서 이 신문의 다행 주체가 좀 전체 물병이에요. 광고도 잘 안 치고 근데 무슨 돈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여기저기 그냥 눈까지 막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오늘 말씀드린 톤으로 봐서 뭐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지금 러시아가 저렇게 멀쩡한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뭐 지금 뭐 굉장히 첨단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또 일본 제조업보다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내고 그런데
그거는 다 배부르고 등 따뜻한 뒤에 찾는 것들이에요. 결국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고 추위를 피해야 돼요. 이거 두 개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수입이 많이 좋아지고 세상 벤츠나 롤스로이스 한다. 근데 이거 어떻게 접촉사고가 났는데 지금 돌릴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이거 현대차를 잠시 한 달만 좀 타시죠. 현대차 안 타실 겁니까? 이게 지금 애플? 아니 중국 샤오미도 좋아요. 애플 아니어도 돼요. 우리는 결국 이 두 가지를 100% 글자가 더 자족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하고 미국은 한 99% 유일한 나라는 러시아다. 이 부분은 이것만 얘기해도 너무 길었네. 커트만 제가 보여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뒷부분에서 언급하겠습니다만 지금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보면 여러분들 의견은 제가 여러분들 의견 좀 여쭤봤습니다. 이 네 나라 중에서 가장 이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 나라는 어느 나라인지 그냥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제 주장을 얘기할 겁니다. 선생님에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어요? 좋습니다. 통일을 바라는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또 러시아하고 반대하는 건 일본이고요. 제일 반대하는 나라가 이 뒷부분에 조금 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은 아직 상상도 못하고 있는데 남북 통일 이후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걱정하고 있는 나라가 중화인민공화국이에요. 지금 그 대표적인 사유 중에 하나 간도 영해권입니다. 일본도 못지않는데 일본은 해방을 놓을 수단이 없어요. 그럼 미국은 어떠냐? 미국이 설마 남북 통일을 반대하겠느냐? 저도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들어요. 다만 미국은 그런 문제가 자기들의 관점에서 봤어요. 자기네들 국익 관점에 봤을 때 그게 낫다. 적당하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만 이 남북 간의 긴장이 유지되면 그 명분으로 미국이 부동시키고 한국에다 매년 수조를 미국을 풀고 러시아 중국입니다. 그럼 러시아는 최소한 중립적 내지 이루어지는 저 사람 또 러시아 시련이 있다고 알고 돌아보면 모든 나라는 제가 뒤에서 당연한 얘기입니다. 각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뿐이에요. 자기 이익. 그거 같이 추구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통일되는 것이 자기들에게 실보다 득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감히 이러한 표현을 써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도에서도 지금 이 러일, 중일 이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국, 일본을 견제할 때 미국과의 동맹이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하다. 러시아를 우등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역대 대통령들,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해서 다 이렇게 잘 지내왔어요. 이랬던 한미 관계가
작년부터 러시아가 우리한테 뭐 한 게 없는데 여기서 딱 끊어졌어. 기가 막힌 얘기죠. 여기 보수, 진보 굳이 나눈다면 다 있지 않습니까? 참 저는 우리가 군사정권, 뭐 군부 독재 그러는데 참 노태우 대통령의 그 북방 정책만큼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그 결론이 뭐냐? 이건 고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 또는 이 정도는 가야지. 일본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본이 얼핏 보면 우리가 이 이제 TV나 신문 보면 굉장히 일본이 반러시아적이고 G7 국가로서 미국의 그 대러 캠페인에 아주 앞장서는 것 같은데 뭘 생각할까? 다 얘기해서 일본은 면제, 가수, 곡물, 대게를 또 좋아해요. 수입을 오히려 더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필요한 거는 미국이고 뭐 영국이고 다 설득을 해서 양해를 시켜요. 일본 외교가 그래서 대단하다는 거예요. 미국의 눈밖에 나지 않으면서도 자기들의 이익은 100%다 취하고 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냐는 얘기예요. 미국의 눈밖에 나는 것이 그렇게 무섭고 두렵다면 일본을 보라 이거예요. 기시다를 보라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그 실속을 못 차려요.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없어요. 이거 뭐 가치 외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한국 같은 나라가 아니라 미국 같은 나라가 이제 폼 잡고 미국이 선봐야 될 상대에 대해서 막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쩌고 해야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좀 더 총리님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고상하고 고상한 말씀하시니까 뭐 우리도 동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따라오라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의 비정을 아까 이거 우크라이나 이렇게 있었죠? 이 설정이 원래 폴란드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차하면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서쪽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뭐도 되죠, 뭐도 되죠, 뭐도 난리 걱정을 피는데 자기 계산하고 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빨리 진정을 시키겠습니다. 이 지도를 세계 지도가 좀 다르죠? 대서양, 이게 태평양을 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어느 지도가 맞고 어느 지도가 틀리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에는